2006년에 제가 경찰대 교수 시절에 연쇄살인범 김혜선. 자기는 언젠간 나간다. 나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네 가족 해치는 거다. 딸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딸이 그때 이제 8살, 9살 요쯤 됐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아저씨들이 찾아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띵동띵동 누르니까 제 딸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내서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이러더래요. 112에 전화할 테니까 경찰 아저씨들이랑 같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제가 이제 1층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뒤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승합차 한 대가 검은 승합차 한 대 확 이제 나가더라는 거예요. 표창원 씨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범죄과학연구소입니다. CSI 과학수사 혹은 프로파일링 등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장소죠. 여러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연구하며 미래 프로파일러 육성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진다는군요. 제가 사실 10년 전에 설립을 해서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아이처럼 가꾸고 키워오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곳을 좀 소개도 하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 같이 있을 만한 장소는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이 연구소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자마자 범죄 현장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신 건가요, 지금? 이 연구소는 제 소설을 하고 거의 역사가 같아요. 와, 그럼 한 10년 전. 예. 여기서 이제 연구도 하지만 아까 이제 현장 보셨다시피 프로파일링하고 과학수사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훈련 받으시기도 하시고 일반인 분들은 이제 한 번씩 오셔서 그냥 원데이 체험 하시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직원들 쓰는 공간도 있던데 직원은 혹시 몇 명 있으세요? 지금 저를 포함해 5명인데 총 예, 제가 소장이고요. 네. 기획실장이 제 아내입니다. 어라? 그다음에 연구팀장이 제 딸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알바생이 제 아들이고요. 야, 이거 가족 기업이네요, 그러면. 근데 어떠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하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은데 저는 좋은데 가족들이 좀 힘들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가끔 이제 보고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얼굴 막 손 있잖아요. 제 아내가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직접. 그 제작 그 공작실 가지고 있고. 저게 마네킹도 아니고 뭐 석고로 만드는 건가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뭐 젤라틴, 뭐 무슨 그다음에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 각 그 이 레이어별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10년 전에 할 때는 특수분장사들이 만든 더미하고 막 이렇게 특수분장한 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많이 들죠. 그걸 저희는 또 자주 다양한 사건들이 필요하니까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외주 의뢰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직접 가서 전문가한테 배워와서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모님하고 집에서건 여기서건 너무 오래 붙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우게 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아내는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갖자. 좀 안 나가냐. 힘드셨네. 약속이 없냐.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하길래 그거는 그냥 빈말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고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저를 시신으로 만드는 거죠. 제 얼굴 만든 그 시신 도미도 있어요. 이 틀을 떠가지고 네. 그걸 만드는 거니까. 예. 강력 범죄와 관련된 직업이기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는데요. 제 직업상 뭐 이런저런 뭐 협박이라든지 그쵸. 또 막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2006년에 제가 경찰대 교수 시절에 연쇄살인범 김혜선 여자 예. 제가 이제 한국의 연쇄살인이라는 책을 2005년에 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네. 연쇄살인범이죠. 네.
그런데 자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저를 이제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좀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거기 있을 것 같으냐.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자기는 언젠간 나간다. 나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네 가족 해치는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가족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다 모았더라고요. 아니 교도소 안에서 그거를 취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끔씩 뭐 육아 관련된 작은 그런 그 잡지 이런 데서 이제 부모고 그러니까 아이 안전 이런 거 얘기를 해달라 그러다가 이제 가족 얘기하고 그런 게 조금 들어간 게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것까지 다 입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길래 너 아직 반성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다가 그 시기에 딸아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딸이 그때 이제 8살, 9살 요쯤 됐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아저씨들이 찾아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제 띵동띵동 누르니까 제 딸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보내서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범죄 예방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딸아이가 그럼 엄마 오실 때 같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버릇없게 어른한테 무슨 소리야? 너 그럼 엄마한테 혼난다. 지금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딸아이가 그래서요? 그럼 잠깐만요. 제가 112에 전화할 테니까 경찰 아저씨들이랑 같이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밖으로 나가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제가 이제 1층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뒤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승합차 한 대가 검은 승합차 한 대 확 이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차로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선뜻 이제 드는 생각이 혹시 그놈이 이제 사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닐까. 그 이후에도 이제 딸아이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창문 내리고 이리 좀 와버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아예 딸아이가 그냥 바로 집으로 도망쳐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있었죠. 그럼 어릴 때부터 범죄 예방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예. 워낙 이제 그런 사건들 많이 보니까 또 아동 대상 사건도 많이 보고 그래서 딸아이는 특히 어릴 때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상황 또 놀이터 상황 다 그 상황극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쇠를 가지고 나가니까 엄마 아빠랑 이제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어 고개 끄덕하죠. 그럼 잠깐만. 그리고 좀 지나서 한 5분 지나서 우리 둘이 살짝 나가요. 그리고 좀 이따 띵띵띵 눌러요. 테스트를. 그러면 바로 나가서 문을 열어줘.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지? 그럼 아차! 이러는 거죠. 그럼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좀 이따 다시 해요.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애가 완전 습관이 되잖아요. 그로부터 한 사흘인가 지났을 때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경찰대학에서 이제 아내는 잠깐 이제 딸아이 혼자 두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었어요. 쓰레기 버리러 나가니까 열쇠를 안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딸아이가 문을 잠근 거죠. 그리고 이제 띵동띵동하게 안 열어줘요. 엄마야 열어줘. 안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밖에서 아무리 부술러도 안 열어주고 제가 강의 마치고 들어왔을 때 내려와서 제가 갖고 있는 열쇠를 열어줬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모범적인 수강생이네요. 엄마 문을 안 열어줘. 본의 아니게 엄마가 밖에서. 야, 근데 그런 일들 이렇게 몇 번 겪고 나면 가족들한테 또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미안하죠. 늘 미안하고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이제 주로 제가 집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박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모니터 열면 상당 부분은 뭐 시신 사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 막 아빠 오면은 이제 화면에 늘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나중에 크고 나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알면 그때서야 이제 막 좀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저 때문에 하여간 가족들이 늘 힘들고 어려웠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그 따님이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제 곧 영국의 범죄과학 박사과정 시작을 해요. 자기는 이제 그
제 아내도 그렇고 범수저라고 그래요. 범수저. 남들은 흑수저 뭐 금수저 이게 아니라 예, 금수저, 은수저 타고 태어나지만 우리는 범수저, 범죄 과학에 이야 재밌네. 범수저. 우리나라에 범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일 드물어요, 이거.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우리 박지성 교수님처럼 심리학 하고 싶다 그래서 심리학을 했어요. 학부에서. 딸은 이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좀 그 심리학도 많잖아요. 분야가 뭐 스포츠 심리학, 교육 심리학 막 재밌고 부담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막 그 제안도 해봤어요. 근데 얘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아빠 근데 범죄 심리학만 성적이 제일 좋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 근데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뿌듯함? 뭐 이런 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우셔. 뿌듯하죠. 뿌듯한데 좀 미안한 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차라리 아우 일단 잘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까 자꾸 막 간섭하게 되고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아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그게 바로 범수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어렸을 때 누가 찾아오고 이런 거가 그 어린 아이한테는 되게 약간 충격적이고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거가 사실은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무도를 했어요. 처음에 태권도 4단까지 해서 우와. 사범 자격까지 따고 또 검도 1단 그 다음에 또 복싱 뭐 이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자기 방어는 확실히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 피해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생긴 거죠. 그 이제 이 연구소도 이제 한 10년 아직은 이제 구멍가게 같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막 더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아들은 경영학하고 돌아와서 이제 운영을 하고 딸은 범죄과학 공부하고 돌아와서 실질적인 이제 모든 일을 하고 교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문으로 이렇게 줄리도 쓰셔야죠. 집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떠나서 네.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소설 쓰고 직업적으로는 그 해결이 안 될 때 그 네. 아픔이 분명히 있으시긴 하겠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늘 따라다니고 그 특히 이제 잘 아시지만 이제 해결됐잖아요. 이춘재가 범인으로 검거된 그 사건이 제가 화성경찰서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1990년 8월부터 91년 8월까지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그 시기에 구차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현장에 제가 가서 현장 보존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하고 그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성폭행 살해를 당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당시 수사 현실이 너무 과학수사 수준이 좀 미흡하고 현장 보존도 안 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발생했을 때는 DNA 수학 기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에 주로 의존을 했었고 저는 사실 그 현장 치료가 보존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살인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었으니까 네. 조기에 검거 안 되면 현장 증거물들은 보관할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게 다 폐기가 되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현장 피해자의 의류랑 유류물들을 보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법과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었고 향상된 DNA 수사 기법으로 이춘재의 DNA를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석 기술의 발달로 30년이 지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겁니다. 우선 저는 연구 미제가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근데 그 당시에 그 현장 증거물을 보관하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국가수, 전체 국가수에 계신 분들과 계속 이제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고 해왔으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알아요. 근데 매년 그 DNA 수사 기법을 세계 최첨단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결국 이춘재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한순간에 떠오르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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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니 그 경찰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그게 아마 풀어야 된다는 어떤 그 목표 의식이나 또 네. 못 푸는 거에 대한 막 안타까움 이런 거가 그 결단을 내리는데 좀 힘이 됐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전대미문에 이런 사건 없었으니까 그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베테랑 형사님들 찾아가 봬도 그분들도 아니 이런 사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제가 그래서 삼겹살 사드리고 소주 사드렸어요. 이 수사 기법 좀 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수사를 잘하고 싶으면 20년만 해봐. 그러니까 수사의 왕도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 사건도 해결하는 거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셜록 홈즈의 나라에 가면 다르겠지. 그래서 저는 오직 그런 수사의 첨단 기법 이걸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영국으로 날아갔던 거죠. 그 현업을 그만두고 가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다들 말렸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승진을 못했어요. 그냥 처음 시작한 계급 그대로거든요. 경위 만년 경위로 있다가 그만뒀는데 나름대로 제가 일을 좀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서 상사분들이 좀 키워볼까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제가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와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너 무슨 짓 하고 있냐. 그때만 해도 경찰관이 공부를 더 한다. 이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쓸모도 없는 짓이다. 그래서 다 말리셨는데 저는 그냥 끓어오르는 그런 이 혈기와 뭐 배우고 싶다는 열이 이거밖에 없어서 갔죠 그냥. 멋지다. 범죄 사건 해결에 대한 열정 하나로 떠난 영국 유학. 5년간의 유학 생활을 통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1호 경찰학 박사가 되었는데요. 수많은 현장 경험과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1세대 프로파일러로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건을? 요즘 사건, 이게 실제로 다루는 사건들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건이니까 작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끌시끌했던 사건이 있죠. 전총조 사건. 2023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기꾼이 등장했었죠. 성별을 속이고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온갖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여기서는 또 돈을 벌지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상금 같은데. 현재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현희 펜싱 감독 아이고. 변호를 했어요. 그렇죠. 네, 작년 가을부터 6개월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잘 정리가 된 상태이고 또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사실 소장님께도 제가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질문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상담도 드리고 그러면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그런 정보들과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큰 도움 받았습니다. 진짜. 그때 사실 이제 아무리 뭐 남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병풍 효과하고 후광 효과 이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 경호원을 대동하고 정장 입은 채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병풍이 된 거죠. 혼자라면은 속지 않았을 테지만 나중에 이제 유력인들, 재벌 아버지다 뭐다. 그게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 후광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사실 전총조라는 사람에 대한 의심보다 남현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 사람은 남자일 거야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제 스스로가 되게 멍청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요. 제일 위험해요. 어떤 부분? 다 믿기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만나서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몇 천만 원씩 내려옵니다, 사람들. 그냥 몇 천만 원씩 내놔요, 몇 번 만나면. 그래서 담당 수사관도
도저히 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주고 빚을 내 가지고 주냐.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니 이렇게 무식한 사람 이런 사기를 쳐? 라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와, 맞아요. 이 사람을 앞으로도 평생 사기칠 수 있다. 다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 못해요. 가장 무섭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캐치한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 어떤 피해를 입든 개의치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그에게 힘이 생기면 그 힘만큼을 사용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란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나. 오히려 피해자를 포커스에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사기꾼들은 온갖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게 어떻게 하면 거짓말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어낼까. 이게 직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할 때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 네. 직업적으로 속이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그걸 당해내요? 꼭 이 사건만이 아니라도 이 사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사기 벌어질지 몰라요. 옆 건물일 수도 있고 아래층일 수도 있고 사기는 정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제일 표적이 될 것 같은데 안 속을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과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본인의 재력이나 부 이런 거를 지나칠 정도로 과시하는 사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행운이 나에게 온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와닿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요. 예. 나한테 행운이 오면 의심을 해봐라. 네, 굉장히 의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안타깝지만 네. 교수님은 네. 지금 이 살아오신 궤적을 보면 뭐 작가도 하시고 또 뭐 프로파일러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방송 진행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근데 예. 혹시 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더 있어요 앞으로? 있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기도 하고요. 많다고요? 예, 일단은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뭐냐면 이미 제가 여행사 등록을 마쳤어요. 야. 와 이건 또 뭐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현실 세계, 범죄나 이 현실에서 허구의 세계 뭐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도 쓰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인생의 완전 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랜 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오. 그래서 코난 도일, 아가사 크리스티, 궤도 루팡, 해리포터 이런 작품들과 관련 있는 현장으로 제가 이제 참가자들 모시고 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함께 여행하고 돌아오는 그걸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여행사랑 같이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행사를 차려버렸어요. 와. 네, 내년에 이제 출범합니다. 야, 우와. 근데 여행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 차별화되겠네요. 예. 야 재밌겠는데. 우리 어떻게 등록을 할까요? 엄청나네. 아니 근데 뭔가 숨겨둔 꿈이나 소망이나 네. 야망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있습니다. 오. 뭐냐면 뭡니까? 문표 선배님. 선배님? 연기하겠다는 거. 야 이거 진짜 야망인데요? 야, 이건 야망인데. 이거는 정말 야.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요. 교수님 지금 표정을 보세요 지금. 사실 어렸을 때 제가 합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잘했거든요. 날아다니고. 그때 홍콩 무술 영화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데려가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그 부모님 반대로 그 꿈이 꺾였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OTT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연구소로 미국 그 드라마인데 거기 한국 국정원장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오다니. 네네. 근데 뭐냐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미국이요? 캐나다. 캐나다? 네. 이번에 거절하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언제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대요. 그래서 죄송하죠. 이번에는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연락했네. 이거 연락했어. 갔어야죠. 다른 역할이면 제가 반대했을 텐데. 너무 좋은데. 너무 완벽하잖아. 너무 아깝다 좀. 아니 그러면 연기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게. 뭔가 좀 역할을 이렇게 주시면 역할을
요원 은표 씨 그거는 포기해 주세요. 뭐 이거 한번 해주세요. 자, 원장님 저기 그 일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표 씨, 그건 포기해 주세요. 힘이 들어갔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자, 원장님 제가 그거 꼭 하고 싶습니다. Hey, 은표. 예. You must give it up. 여기서 약간 가능성이 조금 요거 수련하면 될 것 같은데. 범인 역할 한번 해볼까요? 범인 역할? 범인 역할을 하고 싶죠. 예. 오, 진짜. 야, 그러면 변호사님이 아니, 취조 한번 예, 해주시죠. 죄목도 한번 정해서 설정을 해야 돼요. 제목은 예, 예. 자범으로 가죠. 자범. 자법, 예. 소매치기로 갑시다. 소매치기. 자, 돌았어요. 자, 큐. 야, 너 또 했냐? 왜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왜 했어? 잘못했습니다. 연기는 우리 변호사님이 하는 걸로.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국정원장 역할 하시는 걸로. 그것만. 제가 볼 때 이 배우의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번 책이 잘 되고 영문판 나와가지고 북미 시장에서도 딱 소개가 되면은 섭외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예. 그 책 판권도 곧 판매하면 되는 거야. 아주 혼자 다 해먹겠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또 섭외도 한번 하시고. 저도 좀. 예, 같이. 예. 권일용님. 덕담도 해주시고 연기 코치도 직접 해주시고 오늘 제가 정말 너무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뵙죠, 사석에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냉철한 프로파일러의 모습 뒤에 감춰진 따뜻한 아빠이자 친구인 표창원 씨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 늘 도전하고 꿈꾸는 표창원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